문어치는 별명이고 이 시계의 원래 이름은 스피드마스터입니다. 1957년에 첫 선을 보였을 때만 해도 다들 오메가에서 괜찮은 레이싱 크로노그래프가 나왔다고 생각했지 우주 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962년에 머큐리 계획에 참여했던 월터 시라라는 인물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스피드마스터와 함께 지구 궤도를 돌고 귀환한 적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스피드마스터는 비공식적으로 우주에 나갔던 여러 시계들 중 하나에 그쳤을 겁니다. 문워치의 신화가 시작된 것은 나사가 우주에 나갈 비행사들과 과학자들에게 지급할 믿음직한 시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965년 나사는 오메가와 론진 그리고 롤렉스의 제품을 최종 후보로 놓고 이 시계들이 얼마나 충격이나 습기, 자성과 중력, 온도의 변화에 잘 견디는지 꼼꼼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다른 시계의 유리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바늘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동안 오직 스피드마스터만이 꿋꿋하게 살아남는 데 성공합니다. 나사가 처음으로 인정한 공식적인 우주시계가 된 겁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었지만은 오메가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던 사건은 1969년에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알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것인데요. 이들의 손목에도 스피드마스터가 함께 했습니다. 달의 표면에 다녀온 최초의 문화치가 암스트롱의 것이냐 알드린의 것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달에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은 암스트롱이긴 합니다만은 언젠가 암스트롱이 당시 착륙선 계기판 시계가 고장이 나서 자기 시계를 대체용으로 두고 내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미션 중에 공식 기록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암스트롱 본인도 나중에 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버려서 진실은 미궁 속에 빠집니다. 달에서 찍은 사진들도 이 논란을 종식시키진 못했습니다. 암스트롱한테만 카메라가 있었던지라 사진으로 남아있는 건 알드린의 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은 인류 최초의 문어치가 분실됐는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에서 찬 최초의 시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착륙선까지만 함께 했을 수도 있는 암스트롱의 스피드마스터는 현재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째인지는 불확실해도 최소한 달에서 찬 것만은 확실한 알드린의 스피드마스터는 같은 박물관으로 이관되는 과정 중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시계의 소재를 모릅니다. 문어치의 신화를 완성하는 에피소드는 가장 성공적인 실패라고 불리는 1970년 아폴로 13호에서 쓰여집니다. 아폴로 13호는 달까지 거의 다 와서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바람에 미션 수행은커녕 승무원들의 생환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폭발과 함께 전력도 함께 날아가 버려서 항로 계산을 위한 컴퓨터나 자동 조종 장치조차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차고 있던 스피드마스터에 의존해서 수동으로 궤도 수정 시간이나 대기권 재진입 시간 같은 결정적인 계산을 해내야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계산들이 틀리지 않았었는지 짐 러벨, 잭 스위거트, 프레드 헤이스 이 3명의 승무원 모두 지구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요. 같은 해 나사는 승무원의 생환에 대한 문어치의 결정적인 공로를 인정해서 오메가의 실버 스누피상을 수여했습니다. 오메가는 이 자랑스러운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번의 문어치 실버 스누피 에디션을 내놓았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시계들은 많지만은 문어치만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는 시계는 없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문어치 신화도 옛날 이야기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 다시 불고 있는 우주 개발 열풍 덕분에 문어치도 덩달아 화제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최고의 인기 시계였던 문스와치의 성공 덕분에 오리지널인 문어치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문어치의 사이즈와 디자인은 5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꽤 관찰력이 좋은 분들도 닐 암스트롱이 찾던 1969년의 문어치와 제가 소장하고 있는 1979년의 문어치 그리고 작년에 한 구독자분께서 보여주셨던 2020년대의 문어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첫눈에 찾아내기가 힘드실 겁니다. 2003년의 스누피 에디션조차 9시 카운터에 스누피가 그려져 있다는 것 말고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넘게 유명세를 누린 디자인이 여전히 촌스러워 보이지가 않고 요즘 세대에도 변함없는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케이스 직경이 42mm라서 직접 손목에 올려보지 않으면 사이즈가 크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아담한 시계입니다. 다이얼에서 베젤까지 다 수축색인 검은색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러그 트러그의 길이가 47.2mm로 케이스 직경에 비해서 아주 짧아서 더 컴팩트하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러그가 이렇게 짧으면 시계가 뚱뚱하고 투박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워치는 라이어 러그라고 불리는 게 시그니처인 시계입니다. 다시 말해 러그 부분에서 브러쉬 피니시된 면과 폴리쉬 피니시된 면이 마치 스크류바처럼 엮여서 트위스트 춤을 추고 있는 건데요. 덕분에 러그가 짧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 오히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케이스의 양측면을 자세히 보셔도 문워치의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점이 느껴지는데요. 크라운과 푸셔를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 오른쪽이 왼쪽보다 좀 더 튀어나와 있는 비대칭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비대칭적인 부분을 무슨 혹처럼 튀어나오게 만들거나 방패처럼 만들기보다 아주 섬세하게 케이스의 형태 안에 통합시켰기 때문에 비대칭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균형감이 좋아 보입니다. 두께도 14mm로 두꺼운 시계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유리와 케이스백으로 두께감이 잘 분배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얇은 시계를 올린 느낌입니다. 무게도 가볍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간 현행 모델이 제일 무거운 편인데도 138g 정도에 불과하고요. 빈티지 모델은 유리도 아크릴인데다가 브레이슬릿도 가볍기 때문에 총 무게가 100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러그 폭이 20mm여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거의 모든 시계줄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워치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옵션이 많아서 도대체 어떤 버전을 골라야 하는가 혼란을 느끼시게 될 텐데요. 잘 모르시겠다면 되도록 오리지널과 비슷한 버전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문워치 같은 시계는 역사적인 진정성이 주는 즐거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리지널 문워치는 언제나 해절라이트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유리와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그리고 솔리드백을 장착한 시계였습니다. 시계 유리가 긁히는 게 너무 부담이 되시거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움직이는 모습을 디스플레이백을 통해서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사파이어 크리스탈 버전을 고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와인딩 방식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고 오토매틱보다 수동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현대적인 기술과 스펙으로 개선된 문워치를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작년에 나온 3861 무브먼트가 들어간 버전이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3861은 오메가의 전매 특허인 코엑시얼 이스케이프와 15,000 가우스 이상의 항자성을 자랑하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인데요. 스펙으로만 따지면 1000만원 이하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기존의 1861 무브먼트의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컬럼휠이 아니라 캠레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매니아들을 다소 아쉽게 하는 부분입니다. 엔진조차도 달에 갔다 온 바로 그 버전이길 원하시는 분들은 컬럼휠로 그동안의 321 무브먼트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오리지널 엔진을 장착한 문워치는 69년에 단종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고요. 최근에 다시 나온 스피드마스터 321은 오메가의 충성 고객에게만 구매 자격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둘 다 수집가템이라서 구하기 힘든 데다가 많이 비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6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워치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됐던 무브먼트는 컬럼휠 대신 캠레버 시스템을 장착한 861과 1861 무브먼트입니다. 캠 방식을 이용해서 321보다 생산 비용은 훨씬 낮추면서도 진동수를 살짝 더 올려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했던 엔진입니다. 브레게 오버코일이나 컬럼휠 같은 덕후들의 심쿵 포인트에 집착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엔진입니다. 믿을만 하니까 오메가에서도 이 엔진을 그렇게 오랫동안 활용했던 거고요. 이 엔진이 장착된 스피드마스터는 상태 좋은 모델을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야광이 중요하신 분들은 1997년 이후에 나온 문워치를 고르셔야 합니다. 축광 방식의 루미노바 도료를 사용해서 밤에도 시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트리튬 도료를 사용했는데 트리튬은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현재는 거의 야광 기능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야광 기능 자체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해서
중에서 근사하게 색깔이 변한 인덱스들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이전의 트리튠 모델들이 더 매력적일 겁니다. 나온 지 오래된 빈티지 문어치를 고르실 때는 구매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서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큰 돈을 지불하시면 낭패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티지는 서류의 유무도 큰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무브먼트의 일련 번호가 해당 모델의 레퍼런스 및 생산 연도에 부응하는지, 다이얼에 있는 로고의 모양이나 베젤이나 핸즈의 디자인 등이 해당 레퍼런스의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셔도 시기에 맞지 않는 부품을 뒤섞은 이른바 프랑켄 문화치는 가격을 엄청 깎아주는 게 아니라면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현행 모델 대신에 79년에 나온 145.022-76 모델을 고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남들과는 살짝 다른 문화치를 소장한다는 나만의 즐거움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같은 140.02 레퍼런스 안에서도 생산 시기별로 디테일이 미묘하게 달라서 공부해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살짝 색깔이 변해가고 있는 트리튠 인덱스는 물론 매력적이고요. 이 모델만의 특징이 있다면은 오메가 로고가 프린트로 되어 있고 스피드마스터 프린트의 S와 R이 유독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가장자리가 층이져 있지 않고 평평합니다.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역대 문어치 중에서 가장 밋밋한 다이얼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요. 제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자면 뽐내지 않는 역대 가장 차분한 문어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라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상태가 괜찮은 케이스들이 많이 남아있고 매니아들이 많이 찾는 3일 무브먼트가 들어간 모델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마구 비싸지는 않았다는 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3일 문어치가 점점 귀해지면서 861 문어치의 가치도 덩달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빈티지 서브마리너가 처음에는 특정 레퍼런스만 가격이 오르다가 나중에는 비인기 모델은 물론이고 튜더 서브마리너까지 다 가격이 올랐듯이 빈티지 문어치도 무브먼트나 생산 시기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다 가치가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시계를 사시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빈티지 문어치도 현행 모델과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시계가 상태가 너무 좋을 경우에 빈티지 시계라는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는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시기에 맞는 브레이슬릿에 맞춰서 시계를 차면은 좀 더 시대에 맞는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그 시기의 금속 가공 기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파트라서 더 그렇습니다. 70년대 브레이슬릿을 손목 위에 올려보시면은 링크 사이가 헐렁헐렁하고 마구 늘어나는 데다가 엔드링크건 가운데 링크건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클래스프도 조잡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얇고 흔들리는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불량품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당황스러움만 잘 극복한다면은 진본성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결국 문어치가 60년대에서 온 디자인이라면은 브레이슬릿도 최대한 그 시절의 브레이슬릿에 올려서 차는 게 더 어울리지 않냐는 게 제 견해인데요. 요즘 나오는 브레이슬릿보다 가볍기 때문에 착용감도 심지어 더 편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어치의 배경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문어치를 컬렉션에 들이신다면 고려하셔야 할 사항까지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